그래서 이 국문학계 이건 이제 요거는 문학이고 이건 문학이고 이건 역사잖아요. 이 문학과 역사를 같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공부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 과목은 어떻게 좀 공부하는 게 좋냐면 약간은 이제 좀 큰 틀에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고요. 국문학 역사는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인 것보다 그래서 좀 이따 제가 목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목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앞 페이지에 이 책을 이렇게 넘겨보시면 문학사 시대 구분의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거기를 펴보세요. 문학사 시대 구분의 관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원시문학부터 나오죠. 원시문학. 그러니까 이제 이 원시문학이 우리가 말하는 원시 시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석기, 신석기. 우리 국사 시간에 많이 공부했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의 그런 거. 그러니까 이 과목은 이제 어떤 국사를 공부를 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때의 어떤 문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무슨 시대라고 하죠? 선사시대라고 하죠. 선사시대. 선사시대죠. 역사 이전의 시대라는 소리예요. 이 선사시대의 이야기가 일단 원시문학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고대문학이죠. 거기 3번에 보면 고대문학. 그래서 이 고대문학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만들어지면 이 건국 신화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나라가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이 건국이 되면 신화는 같이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 이러면 예를 들어서 고조선 뭐예요? 고조선. 이 고조선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그 단군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웅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런 어떤 신화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건국 신화라는 말이 쓰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고조선 부여 사만 탐나 탐나는 제주도라고 써서 제주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탐나라고 합니다. 탐나라는 말 있죠? 탐나 건국 서사시라고 3.5에 네. 나오는데 그 탐나는 제주도를 가리켜요. 제주도.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고대문학이에요. 고대문학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4번을 보면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 문학이라고 나왔죠. 고대로에서 중세로의 이행기. 이 시기가 이제 그 중세로 가기 이전이라는 거죠. 그 시기에 신화가 나오고 전설과 민담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잠깐만요. 자, 이거 좀 지우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건국이 되고 나면 뭐가 생겨요? 신화가 생깁니다. 근데 신화가 생기고 나서 좀 지나면 전설과 민담이 이제 이어져 가요. 바톤을 체인지해서 전설과 민담이 신화를 이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전설과 민담이 신화를 이어서 이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신화, 전설, 민담의 간단한 차이가 뭐냐면 신화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신화는 증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단군이 이렇게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냥 그 뭡니까? 이 세 개가 그냥 증거예요. 세 개가 증거예요.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단군 신화라고 이야기했지만 단군이 왔다는 어떤 흔적이 없어요. 그게 그런 증거라는 것을 찾기가 힘들어요. 자, 전설 같은 경우는 증거가 있어요. 맞죠? 팔공산 갓바위에 얽힌 전설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증거가 있고 민담은 흥미 위주예요. 흥미 위주. 이렇게 좀 필기 좀 해주세요. 요게 이제 우리가 신화와 전설과 민담의 큰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설은 흥미 위주로 되어 있다. 자,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설 민담 그다음 짧은 노래가 등장을 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이제 5번에 가면 중세 전기문학 제1기. 이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시험 문제 유형 이런 거예요. 다음 중 자, 중세 전기문학 전기문학 제1기에 해당하는 시대는 이거 아주 단골 문제예요. 중세 전기문학 제1기에 해당하는 시대는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떻게 돼요? 삼국 남북국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죠. 고려 전기 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떤 게 답이냐 이렇게 답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가 어떤 시대에 해당하냐.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중세 전기문학 제1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삼국 남북국 시대고 한문학이 등장을 하고 뭐 노래가 있고 나오죠. 쭉 보면
이 금성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5.1.2의 금성문이라는 것은 금성문 이게 좀 써놓으세요. 우리가 이제 비석에다가 새기는 글이에요. 비석에 새기는 글. 이걸 금성문이라. 여러분 이제 처음에 이렇게 국문학 공부를 하시면요, 용어들이 어려워요. 용어들이 그 용어들을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금성문이 있고 또 이제 이런 시기에 한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백제 노래가 있겠고 향가가 있는데 향가는 신라의 노래입니다. 거기 이제 5.3의 향가를 보세요. 향가는 신라의 노래라고 써놓은 신라의 노래인데 이때 이제 향자는 이게 시골 향자로 이렇게 쓰였지만 여기서는 시골의 의미가 아니라 신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향자는 신라를 가리킨다고 좀 필기를 해주세요. 신라의 노래고 그 다음에 이제 향가의 실제 불교를 따른 노래 월명사와 충담사. 자, 이 월명사와 충담사는 이름입니다. 이름. 월명사, 충담사는 이름인데 이런 것이 이제 월명사는 달이 밝다는 뜻이잖아요. 월명. 그러니까 달이 이 월명이라는 사람이 갈 때 막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월명. 충담이란 건 뭐예요? 충성스러운 말씀. 충담이라는 게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충성스러운 이야기. 이게 충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 해서 과연 이게 충담이 실제 이름일 것인가 아니면 충성스러운 이야기를 했거나 자, 이 월명사 갔을 때 달이 쫓아다녀서 월명사인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이름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넘기세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첫 시간에는 이렇게 그 목차를 보시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큰 흐름을 좀 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 넘기면 5.4 설화에 나타나는 상하 남녀 관계라고 나올 거예요. 5.4를 보시면 이 설화에 나타난 그 상하 남녀 관계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신화적 상상의 유산, 그다음에 고승의 신이한 행적 이런 게 나왔죠. 고승. 그러니까 고승이라는 것은 아주 그 경지가 높은 스님을 고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승이라는 것은 아주 경지가 높은 스님의 행적, 그다음에 영웅담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층민의 소망과 시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 시련을 통해서 성숙 필기 좀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신화적 구조라고 합니다. 신화적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 신화를 보세요. 단군 신화는 곰이 마늘을 이렇게 먹잖아요. 마늘, 쑥갓 이런 걸 먹고 100일 동안 먹고 웅녀로 변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실현이죠. 이렇게 먹는 것은. 근데 그걸 통해서 성숙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신화적 구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화의 정착, 그다음에 이제 연극의 자체도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국 시대인데 이 남북국 시대라는 건 뭐냐면 자, 5.6의 남북국 시대를 좀 설명드릴게요. 남북국 시대. 남북국 시대는 그 위쪽에 이제 그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발해 위쪽. 이쪽이 이제 북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 뭐 가야도 있었죠. 가야. 자, 이런 게 이제 남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남북국 시대가 뭔지 모르시면 좀 그렇게 써놓으세요. 북쪽으로 발해가 있고 남쪽으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다. 이걸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발해 문학 당연히 나오고요. 그다음에 채치원이 나와요. 채치원 워낙 유명한 신라의 육두품이죠. 육두품이라고 하죠. 품 출신의 학자죠. 그래서 이 최초인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세 전기문학 제2기, 이게 고려 전기입니다. 거기 6번에 보십시오. 6번에. 중세 전기문학 제2기가 바로 고려 전기예요. 고려 전기.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꼭 잘 알아두실 게, 자, 다음 중 중세 전기문학 제2기는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가? 아주 단골 메뉴예요, 단골 메뉴.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쟁패와 창업,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두실 것은 6.1의 창업이 요즘에는 이제 그 뭡니까? 뭐 회사를 설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킨집을 창업했다 이러지만 옛날에 창업은 나라를 세우는 것만 창업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처럼 창업학과 요즘에 그런 과가 있죠. 창업학과. 이건 이제 회사 세우는 게 창업학과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창업이 그런 뜻이지만 옛날에는 나라를 설립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려 전기 향가, 그러니까 향가는 좀 필기를 좀 해보세요. 향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냐면
신라 시대부터 신라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게 고려 전기까지 가요. 향가의 그 시기가 융성한 시기가 신라 초에서 고려 전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전기 향가, 그러니까 고려 전기는 향가가 별로 작품성이 뛰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작품성 떨어진다. 고려 전기는 향가가 신라 때의 향가가 아주 뛰어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 때 6.3에 보면 과거제 실실했고 한문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교. 고려는 불교 국가였잖아요. 숭불 정책이라고 하죠. 숭불정, 불교를 숭상한 정책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숭불 정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고려 전기 6.6 보세요. 귀족문학이죠. 고려 전기는 귀족문학입니다. 여러분 고려는 이 전기하고 후기가 있어요. 국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이 전기가 귀족문학이에요. 귀족문학. 전기가 자, 이 고려 후기는 약간 평민문학에 가까워요. 이렇게 됩니다. 약간 평민 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고려 전기가 이렇게 귀족문학으로 갔다가 자,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6.6에 이제 묘청과 김부식이 나오니까 이 김부식은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죠? 김부식? 삼국사기를 썼어요. 삼국사기. 삼국사기를 썼어요. 이건 이제 정사라고 하죠. 정사. 역사는 역사인데 아주 바른 역사다. 그러니까 야사가 삼국유사 아닙니까? 이련이 지은.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선 중세 후기 문학 제1기 고려 후기는 무신난 몽골난 문학이죠. 자, 그런 시기가 나와요. 무신난. 그러니까 무신들이 난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무신난이죠. 그래서 무신들이 정권을 잡은 걸 뭐라고 그래요? 무신 정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신 정권. 여러분이 그 국사 시간에 배웠죠? 정중부, 경대승, 이음인, 최충원 이렇게 이제 쭉 가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4대 60년간 가요. 4대. 4대가 60년 동안 이제 정치를 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무신 정권이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군사 정권이에요. 군사 정권. 무신 정권이란 말 자체.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7.3 옆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불교 문학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민족사 제인식에서 이제 동명왕편 제왕기 나오죠. 해동고승전 삼국유사 나오고요. 그래서 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이라는 것은 전 나오잖아요. 전. 7.4에 이 점 이 전은 사람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전이라는 게 7.5.4에 나오는데 이 가전이라는 걸 좀 설명드리면 가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전은 좀 필기를 좀 하십시오. 첫 번째는 의인하고 두 번째는 생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가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전체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술을 이야기하는 걸 국순전, 국선생전 이런 걸 대표적인 가전체. 왜? 국순이나 국선생은 다 이게 술을 가리키거든요. 술을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국순이라는 사람, 국선생이라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걸 가전이라고 합니다. 이 가전체가 고려시대에 많이 성행을 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필기를 좀 하십시오. 고려시대에 성행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점, 그렇죠. 7.6으로 가면 소각가사와 소학부라는 게 있을 거예요. 소각가사, 소학부. 자,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소학부부터 설명드릴게요. 소학부는 우리나라의 악부라고 써주세요. 우리나라의 악부예요. 이 악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중국에서 한무제 때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이었어요. 요게 소학부였습니다. 음악을 담당하는 요 관청이 소학부였는데, 근데 이 작을 소자를 썼지만 우리나라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악부인데 이 소학부는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우리의 특히 이제 그런 그 옛날 노래들을 한시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시로. 한시로, 우리의 가요를 옮겨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소학부라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만 지금 알아두세요. 이제 작품에 대해서는 강론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소악부라고 하고
그다음에 소각가사라고 하는 것은 소각가사라는 말 있죠. 소각가사. 이 소각가사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고려 가요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이제 7.6에 소각가사란 말이 있어요. 그게 고려 가요예요. 그렇게 필기를 해주세요. 고려 시대에 이제 불려졌던 노래를 소각가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설화, 무가, 연극. 여기서 이제 무가 7.7.2. 이 무가라는 것은 무당의 노래예요. 무당의 노래. 무당의 노래를 우리가 무가라고 합니다. 무가. 그러니까 이 무당의 노래를 국문학을 공부하시면요,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무당의 노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가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체가 시조 가사인데 이 경기체가라고 있죠. 요거는 어떤 사람들 불렀냐면 거기서 필기 좀 해주세요. 고려시대 양반들이 부른 노래. 양반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경기체가입니다. 물론 이제 이 고려시대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경기체가는 이 조선시대까지 이제 가요. 그런데 주로 고려시대에 많이 불려졌어요. 요 경기체가. 이 경기체가는 왜 경기체라고 하냐면 요 경기라는 것은 써놓으세요. 광경이라는 뜻이에요. 광경. 그러니까 이런 광경이 어떻습니까? 이 경기가 경기도의 경기가 아니에요. 이 광경을 가리키는데 이 광경이 어떻습니까? 이런 걸 가리키는 게 경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또 작품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조. 시조는요, 여러분 이제 시조와 가사가 있는데 시조도 당연히 이제 고려 말에 불려졌어요. 시작이 돼서 이게 이제 조선시대까지 갔고 당연히 현대까지 이어져 오죠. 현대도 시조가 있잖아요. 현대까지 이어져 옵니다. 고려 말에 처음 불려졌는데 이제 고려 말에 불려진 시조는 약간 우국적이었어요. 나라를 걱정하는 노래들이 많았어요. 조선으로 이제 바뀌니까. 조선 시대는 강호 한정 이런 시라든가 또는 사랑에 관련된 시가 많아요. 주로 이 기생들이 쓴 시들이 이 사랑과 관련된 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가사는 당연히 이제 3사, 3사를 계속해서 길게 가는 거죠. 길게. 그래서 우리가 시조를 뭐라고 하냐면 단가 이렇게 필기를 하세요. 가사를 장가라고 그래요. 장가. 그러니까 시조는 짧은 노래니까 단가고 가사는 긴 노래니까 장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 후기 문학 제2기 조선 전기인데 조선 전기 때는 여기 보시면 특히 이제 정도전이 나오죠. 거기 8.1.1을 보면 정도전 나오죠. 이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브레인이죠. 정도전 아시죠, 여러분? 경복궁을 만들고 뭐 조선을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만든 인물이 정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권근이나 원천석 뭐 이런 사람들 쭉 나오죠. 음락 작품. 그리고 이제 8.2의 훈민정음이 나와요. 훈민정음. 훈민정음은 1443년에 자 쓰세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처음 만들어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고 반포는 몇 년 했냐면 1446년.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3년 후에 반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결국은 훈민정음을 쓰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쓰라고 해도 백성들을 쓰질 않아요. 왜? 워낙 한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말리라는 이런 학자들이 상소문을 올려요. 왜 우리가 우리 말을 써야 되느냐 하면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글과 생각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설명 쭉 나오니까 그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글과 생각 책에서. 자, 그다음 에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민정음 용비어천가라는 것은 8.2.2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악장이라고 그래요. 악장. 악장이라면 뭐냐면 일종의 축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건국을 이렇게 써놓으세요. 축하하는 그런 노래를 우리가 악장이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떴다방이란 말 들어보셨죠? 떴다방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장은 조선 초기 뭐 중기 정도 있다가 사라져 버려요. 이 악장입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 용은 누구예요? 용은 임금이죠. 임금이 하늘 날아다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선이 잘 부흥한 것은 그 이전에 조선의 어떤 그 뭡니까? 예전에 왕들의 덕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용비어천가는 왜 만들었냐?
써놓으세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 조선 건국의 정당성. 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용비어천가를 지어요. 지금 여러분 이제 흐름만 제가 지금 우선 1교시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지금 이렇게 좀 필기하시면서 좀 아웃라인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노래, 관계, 악장, 경기체가 넘겨보세요. 사대부 가사, 정철의 가사 넘기세요. 그 다음 페이지. 사대부, 정철, 그다음에 여성 가사가 나옵니다. 여성 가사들이 등장을 해요. 여성들도 가사를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성 가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규방 가사라고 합니다. 규방에서 지어진 가사라는 거예요. 그걸 여성 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조의 정자 강호로 물러난 전환기. 이 강호라는 것은 자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 8.4.1에 강호 나왔죠, 자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 8.4.2에 영남가단과 호남 강호가 들어가 있고요. 영남가단 보세요. 그다음에 호남가단 이걸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시조에서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될 용어가 자, 써놓으세요. 가객이 있고요. 가단이 있어요. 가객과 가단이 있는데 자, 이 가객과 가단은 뭐가 다르냐면 이 가객은 가수예요, 가수. 요즘 말 싱어죠, 싱어. 싱어고 요 가단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그룹 사운드. 그룹 사운드입니다. 이걸 가단이라고 합니다. 뭐 삐삐 밴드, 한스 밴드, 뭐 무슨 밴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에 가단이라고 했어요.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영남 가단과 호남 가단이 있었고 이제 기녀시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인문학. 이거 관인문학은 말 그대로 이제 8.5는 관에서 주도한 문학이라는 소리예요. 관인. 관에 있는 사람들의 문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8.6에 보면 사림이 있어요. 사림은 뭐냐면 자, 이 한자 쓰세요. 이 선비사자의 숲을 임자거든요. 그러니까 선비가 숲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이 양반들이 이 숲속에 있었다. 그런 사람을 사림이라고 합니다. 사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8.7을 보면 8.7에 또 유명한 말이 등장을 하는데 방외인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방외인. 자, 이렇게 좀 한자로 좀 써보실래요? 방외인. 방외인은 뭐냐면 제도권 박인물이에요. 자, 이렇게 제도권 밖의 인물을 우리가 방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좀 필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김시습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방외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시습. 김시습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그거를 이제 상당히 어, 안 좋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냥 사카 쓰고 이제 뭐 돌아다니고 하면서 아주 기이한 행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김시섭이 쓴 작품 대표적인 작품 뭐죠? 바로 금오신화입니다. 그럼 왜 금오신화냐면 금오는 금오산이에요. 금오산. 금오산에 쓴 신화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귀신 신자로 알고 계시는데요. 귀신 신자가 아니라 새로운 신자예요. 금오산에서 쓴 새로운 이야기. 이거 잘 알아두세요. 금오신화의 이 신자는 귀신 신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걸 금오신화라고 합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금오신화가. 어, 재밌습니다. 김시섭의 금오신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자 주시고 3당 시인과 임제가 나와요. 자, 8.7.4를 보면 이 3당 시인과 임제가 이제 뭐냐면 이거 좀 미리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8.7.4에 나오는 3당 시인과 임제. 자, 우리가 이 3당 시인은 뭐냐면 3당 시인 자, 여기 그 여러분 교재로는 8.7.3이다 목차에. 자, 이걸 좀 설명해. 3당 시인이 뭐냐? 당시 당나라 시죠. 풍을 모방한 세 명의 시인을 삼당시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삼당시인은 누가 있냐면 이것도 이제 시험에 가끔 잘 나옵니다. 백광훈, 그다음에 최경창, 그다음에 이달. 이 세 사람을 삼당시인이라고 그래요. 당시 풍을 모방했어요. 이달은 누구의 시선생이었을까요? 이달.
허균과 허난설은. 허균의 누이였죠? 네, 이렇게 써보세요. 시 선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달은 서울 출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벼슬까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상당히 뛰어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김시습 거기 이제 8점, 7.3의 미천한 처지, 3당 시인, 여성 한문학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9에 보면 역사, 견문, 국문 편지, 제문, 제사 지낼 때 쓰는 편지 제문이죠. 그리고 8.9점에 가진 제 몽유록이란 건 뭐냐면 꿈속에서 어떤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몽은 꿈이고요. 꿈. 유는 놀다는 뜻이에요. 놀다. 자, 이렇게 좀 필기 하세요. 꿈에 어떤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몽유록이라고 합니다. 몽유록. 몽유록.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골계전이라고 8.9.3이 났는데 여러분 이제 골계전을 좀 설명을 드리면 골계는 뭐냐면요. 여기 써놓으세요. 해악 플러스 풍자입니다. 이걸 골계라고 합니다. 골개미. 그래서 웃기기만 하면 해악인데 여기 풍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막 뭔가를 쏘아내는 거 있죠? 세상에 대해서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을 골계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오신화 나왔고요. 금오신화. 이 금오신화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사육신이죠. 사육신. 생육신부터 이야기할게요. 생육신인 김시습이 사육신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쓴 글이에요.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쓴 작품이 바로 금오신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금오신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 연극은 뭐 나중에 책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9.1 여기 이제 중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 이행기 제1기가 조선 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1기는 조선 후기인데 조선 후기니까 이제 상당히 민족의 순환이 있죠. 왜?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있었잖아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전통 한문학의 동요. 자, 9.2를 보면 동요라는 말 나오는데 이 동요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 흔들리는 거. 이걸 동요라고 하죠. 전통 한문학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동요라는 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과 변모도 있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9.3으로 가시면 소설 시대로 이제 들어가서 전환이죠. 뭐 이런 거 다 홍길동전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교적 상상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선 시대가 조선이 우리가 승유 억불 정책이다 말 들어보셨죠?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한다 이 승유 억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왕들은 다 이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뭐 불교를 전혀 안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불교적 상상도 나오고 우화소설은 뭐냐면 동물을 의인화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우화소설 나왔죠? 9.3.5 이건 동물을 의인화하는 거. 그런 걸 뭐 그래서 그 뭡니까 동물들이 되게 많죠. 그 동물들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장기전, 장기를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걸 장기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소설의 번역과 번안인데 번안은 거기 9.3.6의 번안은 우리 실정에 맞게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 실정에 맞게 번역하는 거. 이걸 이제 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그래서 뭐 뉴욕에 나왔다 그러면 뉴욕을 그냥 서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걸 번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름이 뭡니까? 어떤 이름 브라운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럼 이 브라운을 철수로 바꿔버려요. 이런 걸 번안이라고 하고요. 자, 9.3.7에 구운몽 사시남정이 나왔죠? 이 구운몽은 누구의 작품이죠? 김만중의 작품입니다. 김만중. 그래서 이 김만중의 작품인데 구는 성진과 팔선녀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그래서 9가 되는 겁니다. 1 플러스 8이죠. 평균과 팔선율. 자, 그 다음에 이제 9.4 문학의 근본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있죠. 그래서 문학론 전개 방식이 다양화되고 뭐 민족 문학론도 나오고 소설에 대한 논란 나오고요. 자, 9.5에 문학 담당층의 학대, 여류 문학이 나와요. 등장. 전문 가객, 아까 가객은 가수라고 그랬어요. 판소리 광대가 시작합니다. 자, 판소리가 이제 성행을 해요. 이제 후기로 가면 판소리 그걸 성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9.5.2를 보면 위학문학이란 말 여러분 안 들어보시는 게 나올 거예요. 자, 위학문학은 뭐냐면 중인문학이에요. 중인들의 문학인데 여러분 이 중인은 우리가 이제 보세요. 이게 자 네모를 한번 쳐보세요. 그럼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고 여기가 남이고 여기가 북이죠. 자,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인이에요. 서쪽에 있는 사람은 서인, 남쪽에 있으면 남인, 북쪽에 있으면 북인이죠. 그러면 가운데 있으면 뭐겠어요? 중인이에요. 그러니까 중인이라는 게 물론 이제 위치적으로 직업이나 위치적으로 중간에서 중인이기도 하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의 알짜배기 땅, 광화문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유역 중심, 그래서 중인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죠? 계급이 중간이어서 중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위치가 이렇게 이제 서울의 요즘 말로 아주 노른자의 땅이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학파 문학 나왔죠. 홍대용, 박지원 다 실학파죠. 이덕무. 특히 이제 이덕무 같은 사람은 그 9.6.2에 나오지만 이덕무는 어떤 사람이냐면 책만 읽는 바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만 읽는 바보라고 평가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덕무예요. 이덕무 있죠. 이덕무가 등장을 하고요. 유득공 다 그 실학자입니다. 어, 정약용 뭐 나오죠. 이 김정희는 추사체라고 해서 이제 글씨를 엄청 잘 썼죠. 9.6.4. 그 다음에 민요. 그 다음에 한시. 그러니까 민요를 수용한 거. 그 다음에 악부시. 악부시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악부시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 이제 그 9.7.5에 악부시가 나오는데 이 악부시는 이 시가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뭐 이것도 복잡하게 설명 복잡한데 아주 길게 쓰여진 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라브를 맞추지 않고 길게 쓰여진 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악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대부 시조, 전문 가객, 그 다음에 사설 시조가 나와요. 9.8.5를 보면 사설 시조. 사설 시조는 가 결국 뭐예요? 시조를 써놓으세요. 사라지게 한 요인이 바로 사설 시조입니다. 그래서 시조가 사라져요. 어, 물론 이제 요즘 현대 시조가 있긴 하지만 시조가 이제 한동안 사라졌다가 이제 요즘 다시 부활한 겁니다. 사설 시조가 너무나 이 끝에 있는 세 글자만 갖고 나머지는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조냐 하면서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9 가사가 등장하죠. 가사. 사대부 가사. 그 다음에 유배 가사. 유배를 떠나요. 가사를 지어요. 그리고 뭐 세태 규방 가사 나왔네요. 9.9.7에 여인들의 애정 가사도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9.10에 보면 한문과 대외관계 경험 보고 몽유록 이것도 아까 했죠. 몽유록은 꿈에 어디에 놀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설화와 야담. 야담은 들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랄까요. 정사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걸 야담. 우리가 이제 유몽인의 대표적인 작품 뭐죠? 좀 써보실래요? 어우 야담이라는 게 있어. 어우 야담. 이게 대표적인 이제 야담 작품입니다. 유몽인. 그다음에 이제 연암 박지원이 나왔죠. 한문학 나왔는데 이 박지원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연암 박지원은. 이 박지원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열하일기, 열하일기. 열하일기라는 작품이 워낙 유명하고요. 또 이제 여러분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양반전이라든가 뭐 호질, 호랑이의 꾸짖음, 호질이라는 작품도 박지원. 그다음에 허생전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이런 작품들이 이제 다 양반전, 호질, 허생전 뭐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런 작품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박지원의 작품입니다. 양반이면서 양반을 비판해요. 양반이면서 이렇게 필기하세요. 양반을 비판했다.
자,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밑에 이옥이 나왔는데, 이옥도 서울 출신이에요. 그 이옥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9.1, 1.4 이옥, 서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이옥도 아주 그 글을 되게 잘 썼습니다. 이옥이. 그 다음에 소설. 그래서 가공적 영웅, 여성 주인공이 나옵니다. 여성 주인공을 누가 뭐라고 하죠? 헤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로인. 여성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운몽 사시남정기. 요 사시남정기도 누구의 작품일까요? 김만중의 작품입니다. 김만중. 이 김만중의 작품이 구운몽도 있고 사시남정기도 있어요. 그다음에 애정소설, 세태소설, 한문소설. 그다음에 이제 무가가 나왔죠? 서사무가. 이 서사무가라는 것은 이 무당의 노래가 서산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야기란 뜻이 이야기. 9.13의 서사무가 있잖아요. 무당의 노래들이 하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9.14의 민속극이 등장해, 민속극. 그래서 무당 군놀이, 꼭두각시 노릇 발탈. 발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가서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겠지만, 발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요 발탈도, 뭡니까? 일종의 탈놀이를 해서 탈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서민들의 어떤 그 뭡니까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그 표현하는 거죠. 그걸 이제 발탈이라고 이야기해요. 뒤에 가서 이제 그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농촌 탈춤, 떠돌이 탈춤, 도시 탈춤. 우리가 이제 탈춤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써보세요. 마스크 댄스라고 해요. 마스크 댄스. 탈춤. 마스크를 쓰고 춤을 추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봉산 탈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탈을 쓰고 왜 탈을 쓰느냐? 양반을 비판하는 거죠. 이 탈춤은 주로 양반 비판이에요. 근데 양반들도 뭐라고 하지 못해요. 왜? 자, 탈을 썼잖아요. 탈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페르소나. 페르소나 써보세요. 융이 이야기했죠. 융이. 가면이죠. 가면. 자, 가면을 쓰고 양반을 비판하기 때문에 양반들도 감히 뭐라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탈을 쓰고 양반들을 비판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탈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탈춤은 민속극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종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이 차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40분 동안 여러분에게 쭉 그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제가 이제 한 10분 정도 있다가 이거 좀 그 영상을 좀 올리고요. 10분 정도 후에 여러분 다시 초대를 해서 이제 그